아빠 배가 아파요. 서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민주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 그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딸의 이름이 화면에서 깜박였다. 5살짜리 아이는 이미 아빠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했고 경고 신호여야 했지만 민주는 그저 빨간색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투자자들은 그가 잠시 방해받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민준이 몇 주 동안 준비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회사 확장을 위해 800억 원의 투자를 확보할 발표였다. 800억 원. 그 돈은 그의 이름을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올려줄 터였다. 한국 기술 시장에서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취자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저희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의실은 테헤란로의 한 상업용 빌딩 23층에 있었고 잠들지 않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좇으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민주는 언제나 그 광란의 에너지, 더 많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일부라고 느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정. 그는 신림동의 월세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회사를 시작해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주말과 휴일을 희생했다. 이제 12년 후 그는 1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서연이었다. 민주는 짜증과 함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 혹은 두려움. 그는 화면을 밀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거절하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다. 투자자들은 그가 제시하는 숫자에 감명받은 듯했다. 연 40%의 성장률,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이익 마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고객 포트폴리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20분 후 회의가 드디어 끝나고 악수와 약속이 오간 뒤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14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모두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속이 뒤집혔다. 20분 동안 14통. 5살짜리 아이가 너무 바빠 전화를 받지 않는 아빠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받지 않았다. 매일 오후 서연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박지영에게 전화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민주는 계약,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뒤로 하고 회의실을 뛰쳐나오다시피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눌렀다. 패널의 숫자가 너무 느리게 내려갔다. 하이로센 마시바 21. 각 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지영에게 걸었다. 음성 사서함 중 주차장에 도착한 민주는 작년에 특히 수익성 좋은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샀던 검은색 BMW로 달려갔다. 지금 그 차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노란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무시하며 질주했다. 테헤란로의 교통은 언제나처럼 지옥 같았다. 차들이 끝없이 늘어선 채 멈춰 있었고 경적은 끊임없이 울렸으며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민주는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핸들을 내리쳤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음에도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남의 24시간 보안, 수영장, 테니스 코트, 놀이터가 갖춰진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30억 원짜리 90평형 아파트였다. 침실 3개, 욕실 4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주방, 거실, 다이닝룸, 서재, 유명한 디자이너가 가구 하나, 그림 하나, 쿠션 하나까지 고르며 엄청난 비용을 청구해 꾸민 집이었다. 그의 전 아내인 수지는 이사 왔을 때 이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항상 살고 싶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이혼 전의 일이었다. 그녀가 민준보다 훨씬 더 돈 많은 광산업 분야의 사업가를 만나기 전이었다. 그녀가 일에만 빠져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지쳐 있으며 딴 생각에 잠긴 남편과 서울에 남는 것보다 새 남자와 부산에서 사는 것을 택하기 전이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남았다. 수지는 양육권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다. 아이를 혼자 키울 감정적 여유가 없다며
자신을 찾을 시간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그녀의 새 애인은 근처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민주는 깊은 부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서연의 양육권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에게 기대되는 바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가 자기 딸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결코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서연이 그의 책임 목록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일, 위임해야 할 또 하나의 일. 그는 평판이 아주 좋은 28세의 박지영을 고용해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게 했다. 또한 일주일에 3번 집을 청소하는 가사 도우미도 고용했다. 식사를 준비하고 냉장고에 모든 것을 채워두는 요리사도 있었다. 서연을 비싼 사립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도 있었다. 모든 것이 외주로 처리되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문제는 서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서류는 5살짜리 소녀가 돈 잘 버는 직원들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함께 저녁을 먹어주고 잠자리에 재워주고 아이가 지어내는 시시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눈물을 닦아줄 아빠가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는 항상 일하고 있었다. 항상 회의 중이었다. 항상 미룰 수 없는 약속이 있었다. 항상 딸 대신 돈을 선택했다. 그는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차량 번호를 인식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다. 그는 나무가 늘어선 단지 내 도로를 달려 집으로 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맥박이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빗둘게 세우고 시동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떨렸다. 그는 문을 너무 세게 열어 문이 벽에 부딪혔다. 서연아.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외쳤다. 되돌아온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텔레비전 소리도 장난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민주는 복도를 달려 거실을 살폈다. 비어 있었다. 딸의 방을 살폈다. 비어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찾았다. 서연은 싱크대 아래 찬장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가장 아끼는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얼굴은 너무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다. 엄마를 꼭 닮은 파란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주변 바닥은 엉망이었다. 과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과일 바구니 전체를 엎지른 것처럼 오렌지, 사과, 바나나가 널려 있었다. 싱크대 근처에는 컵이 엎어져 있었고 하얀 대리석 조리대 위로 물이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식탁 의자는 멀리 밀쳐져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것 한가운데 작고 겁에 질린 채 홀로 앉아 있었다. 아빠. 아이는 그를 보자 속삭였고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민주는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아빠를 계속 불렀는데 안 왔어요. 민주는 누군가 자기 가슴에 칼을 꽂고 비트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2걸음 다가가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이 너무 뜨거웠다. 아이는 열이 났고 그는 수십억을 줬느라 사업을 성사시키느라 바쁜 동안 아이는 혼자 고통받고 있었다. 그 수십억이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졌다. 지영 씨는 어디 있니? 그는 공황 상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베이비시터는 어디 갔어? 우리 딸 다룬 갔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겼대요. 아빠 올 때까지 얌전히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오래. 무서웠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민주는 딸을 가슴에 더 세게 안았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박지영은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가버렸다. 이 거대한 집에 아프고 무서워하는 서연을 혼자 남겨두고 성공하느라 바빠 전화를 받지 않는 아빠에게 필사적으로 전화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안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아이의 금발머리, 수진이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항상 신경 써서 빗겨주던 곱슬머리를 쓸어 넘겼다. 병원에 가자. 그는 말했다. 지금 당장 가자. 아빠가 돌봐줄게. 서연은 말할 기운도 울 기운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아이를 단단히 안고 차로 가 뒷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다시 질주했다.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고 그가 모든 것이 보장되는 최고 등급의 건강보험을 가진 삼성서울병원을 향해서였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잘못된 이유에서였을지라도 적어도 그 점에서는 옳은 일을 했다. 가는 내내 그는 2초마다 백미러를 쳐다보며 서연이 괜찮은지, 아직 깨어있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두려움은 이제 그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자라나고 퍼져나가며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아는 끔찍한 죄책감. 만약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가 곁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딸 대신 회의를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통은 그를 방해하려는 듯했다. 모든 빨간 신호등이 고문이었다. 앞서가는 모든 느린 차가 견딜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 민주는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고 과속하며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서연의 약한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아빠 배가 아파요. 아빠를 계속 불렀는데 안 왔어요. 병원은 언제나처럼 붐볐지만 민주는 줄을 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잠들었는지 기절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서연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접수원은 그와 아이를 보더니 즉시 간호사를 불렀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이동 침대에 눕혀졌고 검사실로 옮겨졌으며 민준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보여주며 삑삑거리는 모니터에 연결되었다. 그는 아이 곁을 지키며 작은 손을 잡고 그 손이 얼마나 뜨겁고 땀에 젖었는지 느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심각한 표정은 민준의 공포를 진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진찰하고 배 여러 곳을 눌러보며 언제부터 아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전에 열이 났었는지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려 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딸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다. 그 전에 어디가 아프다고 불평했는지도 몰랐다. 박지영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님이신가요? 의사가 물었고 그의 말투에는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의사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그가 얼마나 반기많은 아버지가 되었는지 아는 듯한, 심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네, 아빠입니다. 민준이 대답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전 아내는 부산에 삽니다. 저와 서연이뿐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찰을 계속했다. 혈액검사, 초음파, 소변검사를 요청했다. 간호사가 와서 피를 뽑기 위해 서연의 작은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다. 아이는 아픔에 잠이 깨어 다시 울기 시작하며 아빠를 찾고 매달렸다. 민주는 아이를 굳게 안고 괜찮다고, 금방 끝날 거라고, 아빠가 여기 있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지난 몇 달간 항상 떠나고 아이를 혼자 두고 딸 대신 일을 선택해 왔으면서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검사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방에 머물며 아이가 다시 잠드는 모습, 작은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누구에게 걸겠는가. 수지는 부산에 있고 전화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형제도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줄 진정한 친구들은 사귀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직 직장 동료들과 사업상 지인들 뿐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을 때 사라질 사람들. 박지영에게 전화해서 해명을 요구할까 생각했지만 분노가 너무 커서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계속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뜨거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느꼈다. 왜 이토록 늦게야 깨달았을까? 2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의자를 당겨 민준 앞에 앉았고 그 단순한 행동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나쁜 소식이 있을 때만 앉는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따님이 맹장염입니다. 의사가 말했고 민준은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맹장이 부어올라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 터지면 감염이 복강 내로 퍼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동 침대에 잠들어 있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서연을 바라보며 토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수술, 5살짜리 딸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 때문에,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고통 속에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둬서 상황이 위급해질 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술입니다. 의사는 민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하려면 아버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그 앞에 한 무더기의 서류를 내밀었다. 동의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서. 민준은 읽지도 않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명이 거의 그의 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간호사들이 와서 서연을 수술실로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를 더 큰 침대로 옮기고 모니터를 조정하고 혈압과 천을 확인했다. 수술실 입구까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마도 훈련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위안을 주는 상냥한 미소로 말했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 회복실로 옮겨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간호사들이 서연을 병원 복도로 데려가는 것을 따라갔다. 아이는 도중에 깨어나 겁에 질린 파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빠, 나랑 같이 있을 거죠?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같이 있을게, 우리 딸.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수술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이 딸의 작은 배를 가르고 튜브와 바늘을 꽂고 그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할 때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네가 깨어나면 여기 있을게. 약속해. 그들이 수술실의 이중문에 도착했을 때 한 간호사가 민준을 멈춰 세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2층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끝나자마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는 속삭였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어떤 회의보다, 어떤 사업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봤다. 모든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아마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기에는 충분히 컸을 것이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아이가 말했고 문이 닫히며 아이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주는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 출입 제한 경고, 딸과 자신을 갈라놓은 모든 것을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지시받은 대로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편한 의자들,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낡은 잡지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텔레비전이 있는 특색 없는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다른 부모들과 가족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불안한 표정을 하고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끔찍한 림보에 갇혀 있었다. 민주는 창가자리의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일부가 보였다. 불 켜진 건물들, 개미처럼 보이는 차들, 5살짜리 딸이 바로 지금. 수술받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업무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계약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투자자들,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는 직원들, 마감을 독촉하는 고객들. 몇 시간 전만 해도 시급하고 중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비서에게만 답장을 보냈다.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며칠간 사무실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즉시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민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세상은 기다릴 수 있었다. 서연은 기다릴 수 없었다. 1분이 1시간처럼 흘러갔다. 민주는 2초마다 벽시계를 쳐다보며 시계바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15분, 30분, 45분. 매 순간이 고문이었고 매 초가 영원이었다. 그는 종교가 없었고 수진과의 결혼식 이후로 성당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기도를 하려 애썼다. 신에게, 우주에게, 듣고 있을지 모를 어떤 초월적인 힘에게든 약속을 하려 했다. 서연만 무사하게 해준다면 변하겠다.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 곁에 있겠다. 일 대신 아이를 선택하겠다. 다르게 살겠다. 놓고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1시간 15분이 지났다.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수술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절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다. 여전히 초록색 수술복 차림에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준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모두 잘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고 민주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전에 제거했습니다. 지금 회복실에 있고 마취 때문에 아직 졸려 하지만 몇 시간 안에 깨어날 겁니다. 며칠간 입원해야겠지만 아이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죄책감의 눈물.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아버님이 하실 일은 회복 기간 동안 아이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더 빨리 회복합니다. 민주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의사는 알고 있었다. 그가 곁에 없었다는 것을, 그가 아빠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그의 두 번째 기회였다. 다르게 할 기회. 서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될 기회.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고 의사는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도를 걸어 회복실로 갔고 그곳에 서연이 침대에 누워 모니터와 링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살아있고 안전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곳 병실에서 자신의 태만으로 거의 잃을 뻔했던 딸의 손을 잡고 김민주는 그들의 남은 생을 바꿀 약속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약속이었다. 서연은 몇 시간 후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깨어났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고 민주는 즉시 곁으로 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아주 용감했다고 말했다. 아빠요, 아빠. 아이가 큰 반창고가 붙은 배를 만지며 불평했다. 너무 아파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통해 진통제를 더 투여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연은 다시 긴장이 풀렸고 눈이 무거워졌다. 민주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아 여전히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단 1초라도 아이가 혼자 깨어나게 두지 않을 터였다. 병원에서의 이 며칠은 오로지 아이에게만 바쳐질 것이다. 일은 기다릴 수 있었다. 세상은 기다릴 수 있었다. 서연은 기다릴 수 없었다. 밤은 길었다. 서연은 이따금 통증 때문에 혹은 물을 달라고 혹은 그저 무서워서 잠에서 깼다. 매번 민주는 그곳에 있었고 아이를 달래고 돌보고 언제나 그랬어야 할 아빠가 되어주었다. 아이가 잠든 틈틈이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봤다. 어떻게 일이 그의 삶 모든 조각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어떻게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했는지, 어떻게 자신이 결코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종류의 남자가 되었는지. 그의 아버지도 그랬다. 성공에 집착했던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평생을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제국을 건설했지만 아들을 위한 시간은 결코 없었다. 민주는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자랐다.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외로웠다. 아버지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너무 피곤해서 대화할 수 없었으며 너무 스트레스에 지쳐 놀아줄 수 없었다. 주말에는 항상 사무실에 있거나 출장을 갔다. 그리고 민주는 맹세했다. 어렸을 때 맹세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면 다를 것이라고,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자신이 갖지 못했던 그런 아빠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라. 자신이 결코 닮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의 정확한 복제품이 되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일했다. 딸을 혼자 내버려뒀다. 부성애를 돈 받는 직원들에게 외주로 맡겼다. 곁에 있는 것 대신 돈을 선택했다. 그리고 서연을 거의 잃을 뻔하고 나서야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아버지를 그토록 비난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을 때 민주는 여전히 깨어 서연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만약 잠들면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워 밤새도록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1시간마다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링거를 갈고 약을 투여했다. 모두들 그렇게 헌신적인 아빠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몇 시간 뒤에 떠나고 엄마들에게 간호를 맡기고 잠깐 방문하러 들를 뿐이라고. 하지만 민주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둘째 날, 서연은 더 깨어 있었고 지루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해서 어린이책 게임, 장난감 등 병원 침대에 갇힌 5살짜리
여자아이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사오라고 했다. 비서는 몇 시간 뒤 물건이 가득 담긴 쇼핑백 2개를 들고 나타났다. 민주는 고맙다고 하고는 그녀를 재빨리 돌려보냈다. 직장에서 방문객을 원치 않았다. 그 세계가 오직 그와 서연만의 공간인 이곳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보냈다. 민주는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등장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냈고 아픈 와중에도 서연을 웃게 만들었다. 그들은 간단한 게임을 하고 퍼즐을 맞추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유치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이야기, 쉬는 시간에 자기 머리를 잡아당긴 남자아이 이야기를 했다. 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 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중요했다. 왜 이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셋째 날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주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는 채로 전화를 받았다. 어디 있었어요? 그는 잠든 서연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5살짜리 내 딸을 혼자 뒀어요. 아이가 아파서 나한테 14통이나 전화했는데 당신은 그냥 가버렸다고. 반대편에서 지영이 울기 시작했다. 사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병원에서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사장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몇 분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주는 계속 화를 내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영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절망을 들으며 그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실수를 저질렀다. 끔찍한 실수였지만 어쨌든 실수였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 만약 그가 서연의 전화를 받았다면, 만약 딸이 필요로 할 때 집으로 달려갔다면 이런 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고 분노는 구멍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사라졌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위해 일할 수 없어요, 지영씨.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요. 일한 날짜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지만 우리의 고용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영은 계속 사과하고 울었지만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 대화를 계속할 에너지가 없었다. 서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가 일해야 할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더 곁에 있을 것이다. 업무량을 줄일 것이다.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위임할 것이다. 서연이 그를 필요로 할 때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넷째 날, 의사는 서연이 계속 잘 회복한다면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일주일 후에 경과를 보러 다시 데려와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확인했다. 이번에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민주는 4일 만에 처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그는 병원 내 기도실로 향했다. 몇 줄의 의자와 벽에 걸린 단순한 십자가가 있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는 첫 번째 줄 의자에 앉아 마침내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거의 잃을 뻔했던 딸을 위해 울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재한 아버지였는지에 대해 울었다. 잘못된 선택들, 잃어버린 시간, 곁에 있어주고 추억을 만들고 서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될 수 있었던 낭비된 기회들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약속을 했다. 절박함 속에서 내뱉는 공허한 말이 아닌 진정한 약속을. 그는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르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이 항상 언제나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잃게 되더라도, 얼마의 돈을 덜 벌게 되더라도 그의 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다. 결코 그 무엇도 더 가치 있을 수 없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깨어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아빠? 아이가 걱정으로 커진 눈으로 물었다. 가버린 줄 알았어요. 절대 안 가. 우리 딸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아이를 안았다. 절대 안 가. 네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여기 있을게. 언제나. 이건 약속이야, 서연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민주는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4일 전에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집착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빠였다. 그저 세상 무엇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였다. 다음 날 서연은 퇴원했다. 민주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옷을 입히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휠체어에 태워 차로 데려갔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천천히 운전하며 과속 방지턱을 피하고 커브마다 조심했다. 서연은 자기 집, 자기 침대, 자기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아이 역시 달라져 있었다. 아빠에게 더 매달렸다. 더 애정을 갈구했다. 마치 그 며칠간의 트라우마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을 만든 것 같았다. 더 강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서연을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집은 깨끗했다. 가사 도우미가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진열장이라기보다는 가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베개를 놓아주고 가장 아끼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물약 그리고 그 끔찍했던 날 부엌에 잊혀졌던 아끼는 인형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 같이 있을 거죠? 서연이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가 떠날까봐, 일하러 돌아갈까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다. 같이 있을게. 민주는 이불 위로 아이 옆에 누우며 약속했다. 아무 데도 안 가. 같이 만화 보고 이야기책 읽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너랑 나 둘이서만.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다. 남은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약속도 없이 휴대폰도 울리지 않고 일에 방해도 받지 않고 함께 보냈다. 그저 한 명의 아빠와 한 명의 딸이 다시 연결되고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민주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회의실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자리도, 수십억을 좇는 자리도 아니었다. 바로 여기 딸의 침대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의 손을 잡은 작은 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그것이 쟁취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상이었다. 그 후 몇 주는 민준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는 회의를 취소하고 프로젝트를 위임했으며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했다. 그가 은밀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회사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관리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았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업은 계속 운영되었고 고객들은 여전히 만족했으며 돈은 계속 들어왔다.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김민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가 집착적인 워커홀릭이 아닌 그저 관리자 역할만 해도 완벽하게 잘 돌아갔다. 서연은 의사가 예견했던 대로 빨리 회복했다. 2주 만에 다시 집안을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웃고 아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이에게도 무언가 변했다. 이제 아빠에게 더 매달렸고 그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으며 그가 서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불안해했다. 민주는 이해했다. 아이는 그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반대를 증명해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보여줘야 했다. 그는 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아이 셋을 키웠고 평판이 흠잡을 데 없는 50대의 오정숙 씨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는 단순히 서연을 그녀에게 맡기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곁에 머물렀다. 오정숙 씨가 서연을 돌보는 동안 그는 집 서재에서 일했지만 딸이 필요할 때마다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그저 안기고 싶어 할 때마다 하던 일을 멈췄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다. 더 이상 일과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없었다. 서서히 서연은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긴장을 풀었고 아빠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예전에는 민준이 아이가 이미 잠들었을 때 도착해서 외로웠던 밤들이 이제는 이야기와 대화,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웠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날 때 그곳에 있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학부모 회의에도 참석했다.
아이의 친구들, 선생님들, 친구들의 부모들을 알게 되었다. 수술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이 거실에서 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5살 아이답지 않게 너무나 진지한 파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아빠 뭐 물어봐도 돼요? 아이가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민준이 즉시 노트북을 덮고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뭐든지 물어봐. 아빠 또 예전처럼 갈 거예요? 서연이 물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다시 멀리 가버릴 거예요? 민준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인형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 눈을 바라봤다. 절대 안 가. 그가 말했다. 약속할게, 서연아.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배웠어. 일보다,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내 최우선이야. 언제나 그럴 거야. 하지만 아빠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서연이 말했고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저녁 먹으러 집에 온다고 약속했어요. 공원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유치원 발표회 보러 온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잖아요. 항상 일이 있었잖아요. 항상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민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아이가 옳았다. 그는 전에 약속을 하고 모두 어겼다. 왜 아이가 지금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말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행동이 필요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전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어. 나쁜 아빠였어.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널 혼자 뒀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달라. 그리고 매일 너에게 그걸 증명할 거야. 그냥 약속만 하지 않을게. 보여줄게. 여기 있을게. 저녁 먹을 때마다, 주말마다 산책하러, 모든 발표회, 모든 파티, 너에게 중요한 모든 일에 아빠가 갈게. 언제나 서연은 믿어야 할지,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하려는 듯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그의 품에 몸을 던지고 울기 시작했다. 2달 전 부엌에서의 울음과는 다른 울음이었다. 안도의 울음, 희망의 울음, 마침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아이의 울음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물도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꽉 안았다. 그는 아이에게 증명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었다. 그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민주는 서재로가 읽지 않은 이메일로 가득 찬 컴퓨터와 약속으로 꽉 찬 일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바꿀 결정. 그는 전화를 들어 처음부터 회사를 함께 일궈온 그의 동업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2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웬일이야? 전화하기엔 좀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 있어? 응. 민준이 말했다. 제안할 게 있어. 내 회사 지분을 당신에게 팔고 싶어.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지금 진심이야? 왜? 회사 잘 돌아가잖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그 인수권도 거의 성사됐고 당신 이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이 될 텐데 도대체 왜 지금 빠지려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들을 좇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 민준이 설명했다. 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몇 년을 보냈고 돈과 인정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딸까지 희생했어. 그러다 딸을 잃을 뻔했어, 준호 씨. 내가 너무 바빠서 성공하느라, 바빠서 서연이를 잃을 뻔했다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무것도. 그러니 맞아, 진심이야. 팔고 싶어. 아이에게 필요한 아빠가 될 시간이 아직 있을 때 빠져나오고 싶어.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확신해?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완전히 확신해. 민준이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이토록 확신에 찼던 적은 없어. 서류 준비해. 가격은 협의하자. 하지만 난 빠지고 싶어. 그들은 1시간 더 통화하며 세부 사항, 가격, 기한을 논의했다. 결국 준호는 동의했다. 그는 항상 회사의 완전한 통제권을 원했다. 민준이 그에게 그 기회를 쟁반에 받쳐다주는 셈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공식화할 것이다. 민준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떠날 것이다. 남은 평생 단 1시간도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 마침내 살 수 있는 자유, 곁에 있을 수 있는 자유, 서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될 수 있는 자유지. 민준이 전화를 끊었을 때 거대한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동안 그는 그 회사를, 그 끊임없는 책임을, 그 무한한 압박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제국 대신 딸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후 몇 주 동안 변호사들이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민주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초점을 맞춘 다른 미래. 그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이 유연한 학교들을 알아봤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만들었다.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보고 영원히 지속될 추억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연이 그림으로 가득 찬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다. 아빠, 유치원에서 그린 것 좀 보세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다. 노란색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막대기 그림이 있었다. 아래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스러운 글씨로 나랑 우리 아빠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는 그림을 받아들고 지난 몇 주 동안 1000번째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쉽게 우는 남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 눈물은 감사, 사랑, 그리고 마침내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정말 멋지다, 우리 딸. 그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냉장고에 붙여야겠다. 매일 볼 수 있게. 그림에 엄마는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뿐이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수지는 거의 2달 동안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수술 후에 방문하러 오지도 않았고 선물도 보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딸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산에서의 새삼 부자 애인 파티와 여행에 너무 바빴다. 서연은 엄마에 대해 묻는 것을 그만뒀다.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엄마가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정말 우리 둘뿐이네. 민준이 서연을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2사람 목만큼 널 사랑하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널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 그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우주에서 최고의 아빠예요. 그리고 그 순간 딸을 품에 안고 2개의 막대기 그림을 손에 든 채 민주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다. 그는 제국 돈 인정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는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그는 딸을 되찾았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아빠가 될 2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연은 이제 그의 최우선 순위였다. 그의 유일한 진정한 최우선 순위. 서연의 수술 3개월 후 회사 매각이 마무리되었다. 민주는 서울 중심부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동업자로서 마지막으로 준호와 악수를 하고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업무용 휴대폰은 영구적으로 꺼졌다. 그의 업무 이메일에는 새 경영진에게 연락하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워커홀릭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민준이었다. 딸을 가능한 한 최선으로 키우는 데 전념하는 아빠일 뿐이었다. 매각 대금으로 그는 더 조용한 동네에 더 작은 집을 샀다. 여전히 강남이었지만 결코 집에 없는 집착적인 임원들로 가득 찼던 그 고급 아파트 단지와는 멀었다. 새 집은 침실 3개, 나무가 있고 서연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베란다도 있었다. 화려함은 덜했지만 삶이 더 많았다. 사랑이 더 많았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추억이 더 많았다. 서연은 새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특히 마당을. 민주는 나무로 된 인형의 집, 그네 튜브 수영장을 샀다. 주말이면 그들은 밖에서 놀고 이야기하고 그저 아빠와 딸이 되었다. 민주는 서연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다. 머리 묶는 것이 항상 좀 엉성했지만 아이의 머리 빗는 법을 배웠다. 인형 놀이하는 법, 이야기 지어내는 법,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인내하는 법, 필요할 때는 단호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오정숙 씨는 계속 그들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역할이 줄었다. 그녀는 청소를 돕고 일부 식사를 준비했지만 민주는 가능한 한 많이 곁에 있으려고 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다.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알았다.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알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이 마당에 있을 때 서연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전에는 돌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민주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그들은 동물보호소에 갔고 서연은 꼬리를 멈추지 않고 흔드는 3개월 된 믹스견 한 마리를 골랐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민준이 서연의 무릎에 앉은 강아지를 태우고 집으로 운전하며 물었다. 토비요. 서연이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토비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토비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또 하나의 책임, 돌봐야 할 또 하나의 존재였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강아지와 노는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을 보는 것은 그 어떤 수고로움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동물을 돌보는 법, 물과 사료를 주는 법, 강아지가 어지럽혔을 때 치우는 법을 가르쳤다. 서연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토비를 아기처럼 다루고 말을 걸고 비밀을 털어놓고 침대 발치에서 함께 잠들었다. 몇 달이 지나고 삶은 새로운 리듬에 맞춰졌다. 더 느리고 더 의도적인 리듬. 민주는 회의에 달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과 함께 아침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생각할 시간, 숨 쉴 시간, 일 외의 존재로 살아갈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몇 년간의 광란의 질주가 그의 뇌를 항상 바쁘고 항상 생산하고 항상 무언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훈련시켰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어려웠다. 답해야 할 긴급 이메일이 없다는 것은 불안감을 유발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익숙해졌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단순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것, 하루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 공원에서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는 것. 학교에서 서연을 데리러 갈 때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놀이터에 들르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벤치에 앉아 아이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모든 세부사항, 아이에게는 거대하게 느껴지는 모든 작은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민주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고 모든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었으니까. 이인수 합병이 아니었다. 스프레드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친구가 빨간색 색연필을 빌려줬다는 것을 아는 것. 선생님이 그림을 칭찬했다는 것.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 회사를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반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수진이에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수진. 4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그의 전화네. 서연이 수술한 후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딸의 인생에서 기본적으로 사라져버렸던 칼. 여보세요. 그가 마침내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수진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후회 혹은 죄책감. 아이가 수술받았다고 들었어요. 맹장염 전치 6개월 전 일이에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6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수진 씨. 내 딸이, 아니 우리 딸이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수술을 받았고 며칠을 병원에 있었고 집에서 회복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단 한 통도 달아요. 수진이 말했고 이제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알고 후회해요. 내 새로운 삶, 그 남자, 모든 것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딸이잖아요. 민주는 오래된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당신이 필요했죠. 적어도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사라졌어요, 수진 씨.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 때문에 당신 딸을 버렸다고요. 알아요. 수진이 반복했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그가 서연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서 싸웠어요. 그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면 예전 삶을 잊으라고 했어요.
당신을 잊고 아이도 잊으라고. 그리고 난 맙소사 그걸 고민했어요. 남자 때문에 내 딸을 버리는 걸 고민했다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젠 그 사람 내 인생에 없어요. 그리고 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서연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신을 버렸다가 이제 와서 편리할 때 돌아오고 싶어 하는 엄마에게서 서연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이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관없는 척하면서도 가끔 엄마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가능하다면 두 부모 모두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비록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곁에 있어 주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서연이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거예요.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 씨. 당신은 아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 만약 돌아올 거라면 진심이어야 해요.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어야 해요. 지금 나타났다가 지겨워지면 또 사라질 수는 없어요. 알아요. 수진이 말했다.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될게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방문하러 와도 돼요. 하지만 천천히. 당신을 갑자기 아이 삶에 다시 밀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합시다. 그들은 다음 주말에 수진이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짧은 방문 몇 시간. 단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엄마를 다시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민주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본능을 믿기로 했다. 서연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기로 했다. 딸에게 엄마가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서연의 반응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흥분, 희망으로 빛나는 눈, 그 다음에는 두려움, 버림받았던 상처의 기억, 그 다음에는 분노 팔짱을 끼고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혼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 민준이 아이를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엄마도 그걸 알아. 하지만 다시 기회를 얻고 싶어 해. 그리고 난 네가 곁에 있어 주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 엄마가 정말 변했다면 말이야. 하지만 아직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아. 강요하지 않을게.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와도 돼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또 가버리면 다신 안 볼 거예요. 알았어. 민준이 동의했다. 또 사라지면 끝이야. 하지만 기회를 주자. 엄마가 변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방문 당일인 토요일이 되었고 민준은 긴장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서연 때문이었다. 아이는 아침에 신나게 일어났지만 방문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조용해지고 위축되었다. 마치 아빠도 떠날까봐 두려운 듯 계속 아빠 곁에 꼭 붙어 있었다. 민준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라고,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이건 그냥 방문일 뿐이라고 거듭 안심시켰다. 수지는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했다. 민준이 문을 열었고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더 말랐고 눈 밑이 퀭했으며 머리는 평소보다 덜 정돈되어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준은 동정심도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러운 중립성만 느꼈다. 안녕.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이는 거실에 있어요. 민준이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주며 말했다. 기억해요. 천천히. 강요하지 말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섰다. 서연은 토비를 무릎에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몇 달 만에 보는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수진이 딸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안녕 우리 딸.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너무 예쁘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5살 아이답지 않은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엄마는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한테 화난 거 알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럴 만도 해.
엄마가 끔찍한 엄마였어.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널 버렸어.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어. 하지만 사랑해, 서연아. 모든 걸 잘못했을 때도 항상 널 사랑했어. 그리고 네가 허락해준다면 그걸 증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될 기회를 왜 갔어요? 서연이 마침내 물었고 목소리는 작고 연약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진이 재빨리 말했다. 딸의 공간을 존중하며 아직 만지지는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야, 우리 딸,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절대로.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엄마는 혼란스러웠고 불행했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행복은 여기 있었어. 너와 함께.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서연은 믿어도 되는지 신뢰해도 되는지 알고 싶은 듯 아빠를 쳐다봤다.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서연은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즉시 그 손을 잡았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그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안 갈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또 가버릴 거예요? 안 가. 수진이 약속했다. 안 가. 네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있을게. 약속해. 방문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서연이 경계했지만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수지는 아이와 놀아주었고 토비를 만났고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는 내내 곁에서 지켜보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괜찮았다. 수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했다. 진정으로 다시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수진이 떠날 때 그녀는 서연과 오랫동안 포옹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녀가 문 앞에서 민준에게 물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요. 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천천히. 서연이가 다시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 고마워요. 아이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할 때 아빠가 되어줘서. 당신 변했네요. 정말 많이.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변했다. 그리고 계속 변한 채로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는 새로운 일상을 가져왔다. 수지는 주말마다 방문해 서연과 몇 시간씩 보냈다. 서서히 아이는 마음을 열었고 용서했고 엄마가 머무르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예전 같지는 않았고 결코 그럴 수 없겠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재건할 기회였다. 방문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수지는 서연을 데리고 하루를 보내도 되는지 물었다. 쇼핑몰에 가고 함께 점심을 먹고 엄마와 딸이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망설였다. 과잉보호 본능은 여전히 강했다. 서연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항상 자신을 거치지 않고 엄마와 관계를 맺도록 해야 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6시까지는 데려와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즉시 나한테 전화해요. 수지는 약속했고 다음 토요일 서연을 데리러 나타났다. 아이는 민준이 특별히 사준 새 원피스를 입고 신이 나 있었다. 아이는 떠나기 전에 아빠를 꽉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아이가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민준은 수진의 차가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베란다에서 지켜봤다. 텅 빈 집의 정적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는 책을 읽으려 했고 텔레비전을 보려 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5분마다 시계를 쳐다보며 서연이 돌아올 시간을 셌다. 정확히 6시 수진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행복에 겨운 얼굴로 달려나왔다. 아빠, 엄마가 사준 것 좀 보세요. 아이가 새 옷, 장난감, 책들을 보여주며 외쳤다. 민주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안았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민주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겠다고 깨달았다. 서연은 곁에 있어 주는 두 부모를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이 사랑받고 최우선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자랄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겠지만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몇 달이 더 흘러 서연은 6살이 되었다. 민주는 새 집 마당에서 파티를 열었다.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고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모든 곳을 장식하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대한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다. 수진이 와서 준비를 도왔고 이혼 후 처음으로 그들은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했다.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딸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파티는 대성공이었다. 서연은 친구들과 놀고 촛불을 끄고 선물을 뜯으며 환하게 빛났다. 민준과 수진은 뒤에서 지켜봤고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조용한 이해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둘 다 실수했다. 둘 다 배웠다. 둘 다 이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랐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서연이 지쳤지만 행복하게 잠들었을 때 민주는 매일 밤처럼 베란다에 앉았다. 토비가 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 집은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꼈다.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 때문이 아니었다. 서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1년 전에 자신을 생각했다. 너무 바빠서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집착적인 사업가, 사랑을 외주로 맡겼던 부재한 아빠, 헛된 것들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남자. 그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두려움, 죄책감, 거의 잃을 뻔한 상실감에 의해 변화되었다. 곁에 있고 사랑 많고 헌신적인 아빠로 한 조각 한 조각 재건되었다. 여정은 쉽지 않았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 몇 년 동안 추구해왔던 야망을 포기해야 했다. 깊고 고통스럽고 필요한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든 어려운 선택이 이런 순간으로 이어졌다. 평화, 사랑, 진정한 존재의 순간들로. 민주는 눈을 감고 밤의 소리를 들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부드럽게 코를 고는 토비 소리. 그리고 집 안에서는 아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완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며 안전하게 잠든 서연. 그리고 그가 아이에게 준 그 확신, 그 안전함이야말로 그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었다. 그 어떤 인수합병, 그 어떤 은행 장호보다도 위대한 그는 진정한 성공이 돈이나 권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포옹으로, 저녁 식사 중 함께 나누는 웃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아는 느낌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딸이 자라서 사랑으로 기억할 그런 아빠가 되는 것으로, 회사의 파일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드는 것으로. 그 고요한 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민주는 마지막으로 조용한 약속을 했다.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일단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매 순간 모든 퐁, 잠들기 전에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서연은 자랐다. 8살이 된 아이는 영리하고 말 많고 생기 넘치는 소녀였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이제는 성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인 토비와 노는 것을 좋아했다. 수진과의 관계도 견고해졌다. 엄마는 매주 방문했고 서연을 데리고 외출했으며 학교 발표회, 생일, 중요한 일들에 참석했다.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고 서울에 자신만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방식으로 곁에 있어 주었다. 늦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민주는 가끔 생각했다. 민주는 삶의 균형을 찾았다. 풀타임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기업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컨설팅을 하고 작은 회사들의 성장 전략을 돕고 경영과 리더십에 대해 몇 차례 간견을 했다. 서연과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돈을 벌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서 얻는 직업적 성취감. 어느 목요일 오후 민준이 집 서재에서 발표 자료를 작업하고 있을 때 서연이 평소보다 조용히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몇 년 동안 곁에 있어준 경험이 아이의 행동에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왔어, 우리 딸? 그는 즉시 일을 제쳐두고 말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평소의 열정은 없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민주는 일어나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었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서연은 자기 발만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민준이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빠랑 나랑 토비랑 엄마를 그렸어요. 근데 지우가 우리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가족은 다 같이 사는 거래요. 우리 가족은 깨진 가족이래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다. 아이들은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잔인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아빠 봐, 우리 딸. 그가 말했다. 서연이 눈을 들었고 그곳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아주 중요하니까. 가족은 누가 같은 집에 사느냐와는 아무 상관없어. 가족은 사랑에 관한 거야. 곁에 있어 주는 것에 관한 거야.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 주는 사람들에 관한 거야. 하지만 내 친구들은 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는 같이 못 살아요? 때로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야. 민준이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엄마와 아빠는 함께 잘 지내지 못했어. 많이 싸웠지.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특히 너에게 건강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 깨졌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그냥 다르다는 뜻이야. 그리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우리 딸. 그냥 다를 뿐이야. 지우가 난 진짜 가족이 없대요. 서연이 반복했고 이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고 그건 슬픈 거래요. 민주는 딸을 꽉 안았다. 뭐가 슬픈 건지 알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슬픈 건 같이 살지만 서로 미워하는 부모를 갖는 거야. 슬픈 건 아이들 앞에서 맨날 싸우는 부모를 갖는 거야. 슬픈 건 널 사랑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부모를 갖는 거야. 하지만 넌 널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부모가 있어. 매일 너를 선택하는, 네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그건 슬픈 게 아니야, 우리 딸. 그건 축복받은 거야. 서연은 몇 분 더 울었지만 서서히 진정되었다. 민주는 아이를 소파로 데려갔고 그들은 그저 껴안고 있었다. 토비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듯 발치에 와서 누웠다. 잠시 후 서연이 다시 말했다. 아빠, 뭐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지. 아빠 아직 엄마 사랑해요. 민주는 신중하게 대답을 생각했다. 예전처럼은 아니야.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은 아니야. 하지만 너에게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엄마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는 함께 잘 지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존중해. 그리고 너를 위해 함께 노력해. 네가 우리 둘 모두의 최우선이니까. 두 분 다시 합치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이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많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품는 그런 희망. 아니, 우리 딸.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 더 행복하거든. 그리고 넌 사랑을 2배로 받잖아. 아빠 집도 있고 엄마 집도 있잖아. 두 곳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있잖아.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지우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다를 뿐이에요. 민주는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야, 우리 딸. 바로 그거.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민주는 그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친구의 말이 어떻게 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전통적인 규격을 따르지 않는 가족을 판단하는지.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구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곁에 있어주는 아빠가 있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돌아온 엄마가 있었다. 애정, 안전, 진정한 존재감으로 가득 찬 가정이 있었다. 몇 주 후 학교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일일 교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마련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아침 9시에 학교에 도착하니 서연이 교실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민준이 하는 컨설팅 일, 그가 성장을 돕는 회사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눈에 띄게 감명받은 지우를 포함한 모든 친구에게 아빠를 소개했다. 활동 중에 민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 온 많은 부모들, 즉 전통적인 가정을 꾸린 부모들이 아이들과 교감하기보다는 휴대폰으로 이메일에 답장하는데 더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존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다. 그 역시 정확히 그랬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곳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곁에 없었던 아빠 반면에 서연은 그의 모든 관심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화하고 웃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선생님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서연은 눈에 띄는 자부심을 안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얘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가 지우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환하게 빛났다.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아이가 말했다. 몇몇 아빠들은 못 왔어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했대요. 아빠는 너 때문에 바빠서 못 올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민준이 약속했다. 다시는. 그건 확실히 배웠거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방문일이 아니었다. 미리 말 안 하고 와서 미안해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다. 서연은 소파에서 민준과 수진 사이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수진은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나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서울이에요. 바로 이 도시. 그래서 어쩌면 이제 완전히 돌아올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당신들 곁으로. 서연이 곁으로. 서연이 흥분해서 펄쩍 뛰었다. 엄마 여기 근처에서 살 거예요? 아이가 외쳤다. 진짜로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딸 아파트 하나 빌릴 거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너 더 자주 볼 수 있게. 더 곁에 있어 줄 수 있게.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서연 때문에 기뻤다. 아이는 엄마를 더 가까이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었다. 만약 수진이 또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만약 또 떠나버리면? 서연은 자랐고 성숙했지만 여전히 아이였다.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었다. 수진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해요. 내가 전에 실망시켰으니까. 하지만 그건 몇 년 전 일이에요. 나 변했어요, 민준 씨. 진심으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서연이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는 약속이에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잘해봅시다. 서연이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한 달 뒤 서울로 이사왔다. 민준의 집에서 15분 거리의 아파트를 빌렸다. 서연은 엄마와 일부 주말을 보내기 시작했고 두 집을 오갔다. 처음에는 아이가 떠날 때마다 민준은 불안했지만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수지는 정말로 변했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놀랍도록 잘 작동하는 공동 양육 루틴을 개발했다. 학교에 대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서연의 안녕에 대해 대화했다. 정확히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 있어서는 파트너였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소녀를 키우는 것. 수진이 서울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10살이었고 아빠의 집과 엄마의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영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춘기 소녀였다. 아이는 꽃을 피웠고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두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아이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다.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흔적을 남기니까.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을 때 서연이 아직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토비가 뒤를 따랐다. 강아지도 이제 10살이었고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충실한 동반자였다. 좋은 아침 아빠. 아이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 우리 딸. 민준이 아이 앞에 팬케이크 한 접시를 놓아주며 대답했다. 잘 잤어? 잘 잤어요. 이상한 꿈 꿨어요. 그래? 무슨 꿈인데? 서연은 포크를 들고 말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그날 꿈 꿨어요. 아시죠? 내가 아팠는데 아빠가 늦게 왔던 그날. 민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지 몇 년이 지났다. 맹장염에 걸렸던 그날은 먼 기억이 되었고 거의 다른 삶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그날 기억나?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몇몇 장면만 기억나요. 서연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엄청 아팠던 거 기억나요.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던 거요. 엄청 무서웠던 거 기억나요. 하지만 아빠가 도착했을 때
나랑 같이 있어 줬던 것도 기억나요. 병원에서, 집에서 계속,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감정이 목구멍을 메우는 것을 느꼈다. 그거 아니, 우리 딸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어. 아빠가 잠에서 깬 날이었어. 내가 모든 걸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너를 잃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날. 알아요. 서연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전 아빠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어렸지만 아빠가 항상 일하는 거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빠는 변했잖아요. 곁에 있어 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민주는 자랑스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차에 딸을 안았다.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공감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자랐는지. 그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서연을 키우고 아이 곁에 있어 준 것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었다. 그날 늦게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아이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공원에 갔다. 그들은 늘 걷던 길을 걸었고 아이가 수천 번은 놀았던 놀이터를 지났고 수년에 걸쳐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같은 벤치에 앉았다. 공원은 가족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아빠들은 그네를 밀어주었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수다를 떨었다. 아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진지한 거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나 후회하세요? 아이가 물었다. 모든 걸 포기한 거요. 회사, 돈, 그 모든 성공, 그거 대신에 저랑 있기로 선택한 거 후회하세요? 민주는 딸을, 엄마를 쏙 빼닮은 그 파란 눈을, 자신이 자라고 변하고 성숙하는 것을 지켜본 그 얼굴을 바라봤다.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 그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 회사, 그 돈, 그 성공이라는 거, 그 어떤 것도 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 뭐가 날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 너야. 너랑 여기 있는 거, 네가 잘 지내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야.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아빠가 잃은 그 모든 돈에도 불구하고요. 서연이 재차 물었다. 아빠 거의 재벌이 될 뻔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 중 한 명이 될 뻔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지.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곁에 있어 주는 아빠가 됐어. 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곳에 있을 사람이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 아빠는 성공한 기업가보다는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늙어서 뒤돌아볼 때 중요한 건 사업이 아니거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만든 순간들이야. 우리가 함께 쌓은 추억들이야. 서연이 몸을 기댔고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아빠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빠예요. 나도 널 사랑해, 우리 딸. 이온 우주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잠시 더 그곳에 머물렀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놀고 주변에서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여정을 생각했다. 일외에는 아무 시간도 없었던 집착적인 사업가로 시작했던 모습, 태만으로 딸을 거의 잃을 뻔했던 모습,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잠에서 깨어났던 모습,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인생 전체를 바꾸고 변모시키고 재건했던 모습. 쉽지 않았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든 어려운 선택이 이런 순간으로 이어졌다. 평화, 사랑, 진정한 연결의 순간들로. 그리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할 것이다. 정확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을 함께 보내기 위해 서연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안녕, 우리 딸. 그녀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내일 우리 특별한 날 보낼 준비됐어? 네, 서연이 신나게 대답했다. 정말 좋을 거예요. 서연이 짐을 챙기는 동안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할 때 아빠가 되어줘서, 내가 아이를 버렸을 때 서연이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당신은 자격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했어요. 서연이가 행복하잖아요. 그게 전부죠. 당신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수진이 고집했다. 당신이 서연이를 구했어요, 민준 씨. 가능한 모든 의미에서요. 우리가 구한 거죠. 민준이 정정했다. 함께. 당신은 돌아왔고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가 됐어요.
난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아빠가 됐고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서연이 배낭을 메고 돌아왔다. 토비가 아이가 떠날 때면 늘 그렇듯 슬프게 뒤를 따랐다. 슬퍼하지 마, 토비. 아이가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다.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민주는 몸을 숙여 딸을 안았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랑 재밌게 보내. 나도 사랑해요, 아빠. 내일 봐요. 그는 문에 서서 수진의 차가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토비가 그의 옆에 앉아 마찬가지로 바라봤다. 민주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저녁까지만이야, 친구. 그가 말했다. 항상 돌아오잖아. 그리고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떠날 때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비될 듯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평범한 그리움일 뿐이었다.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이가 항상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의 유대가 너무 강해서 깨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영원히 지속될 사랑, 존재, 신뢰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그날 밤 조용한 집에 홀로 남은 민주는 베란다로 나갔다. 별이 총총한 맑은 밤이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샀던 흔들 의자에 앉아 별들을 바라봤다. 평생을 일하고 아들을 위한 시간은 결코 없었던 아버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어떻게 똑같은 길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생각했다. 서연이 도움을 청하며 전화했지만 그가 받지 않았던 그 끔찍한 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날은 그에게 필요한 각성이었다. 그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필요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민주는 그날에 감사했다. 그날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같은 길을 계속 갔을 것이다. 서연을 정말로 잃었을 것이다. 그토록 비난했던 부재한 아버지의 정확한 복제품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다르게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선택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딸이 있었다. 전 아내와 기능적인 공동 양육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직업적인 목적을 가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다마땅히 시원러시. 나 있었다. 가질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전화벨이 울려 민준을 생각해서 깨웠다. 수진의 아파트에서 서연이 건 영상 통화였다. 아빠, 아이가 화면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잘 자라고 전화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잘 자, 우리 딸. 내일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 그럴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일 보자.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매일 밤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조용한 약속을 했다.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은 은행 장호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포옹, 함께 나누는 웃음, 진정한 곁에 있음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받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삶이 끝나고 물질적 성취가 먼지가 될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만든 추억뿐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었다. 딸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했다. 그는 항상 그랬어야 할 남자가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곁에 있었다. 노력하고 있었다. 매일 옳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전부였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재했던 아빠가 곁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이 변화의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삶, 사랑,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계속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공유 한 번이 다른 사람들이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
일과 가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너무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야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이와 같이 독특하고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